예, 바로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분위기가 왜 이렇게 쫙 가라앉았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 저 멀리서 김영중 선생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발표를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소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김영중 선생님은 사실 이 세대라는 키워드가 오늘 발표자들한테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어떤 키워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형중 선생님은 2000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2000년에 문학평론가로 등단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 맡아주신 아마도 제일 마지막에 최근 등단하셨을 텐데 전청림 평론가는 2022년에 등단하셨고요. 그래서 이 등단 연도차가 20년이 넘는 죄송해요 선생님.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이 한국 문학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 20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되게 좋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문학을 두고 이 세대의 차이를 넘나들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이걸 함께 다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덧붙여서 굳이 말할 건 아니지만 한강 작가님의 수상으로 좀 한국 문학에 관심이 생겼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더 좋은 한국 문학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00년에 등단을 하시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셨고 평론을 너무너무 많이 쓰셨고 최근에도 당장 올해에도 네, 평론집을 내셨고 그리고 또 사실 광주에서 계속 작업을 하시고 광주 관련된 글도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지만 아무튼 이런 것 다 생략하고 오늘 바로 말씀을 오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거나 늙은 계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한 3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영중입니다. 방금 그 소연 쌤 말씀처럼 오늘 온 평론가들 중에서는 제가 그 어쩌다 보니 나이가 가장 많은 셈이 돼버렸고, 그 오늘 부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86세대의 존재론이라고, 제가 사실은 그 86세대거든요. 60년대 출생이고 80년대 중반에 학교를 다녔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저한테도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에 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얘기가 궁금했습니다. 요즘 나 같은 세대가 최근 젊은 작가들에게서는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쓰면서 그래서 약간 뭐랄까 약간 그 감회 같은 것도 좀 없지 않았었고, 예, 그리고 반성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심사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 잘 쓴 글은 아니고요. 애초에 소영현 선생님의 요청대로 가급적이면 에세이식으로 써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안에서 그렇게 얻어들을 만한 얘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30분이고 글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니까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젊거나 늙은 계급이고요. 그 박민규의 2008년작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 이 작품을 읽었을 때의 느낌이 되게 재밌고 새로웠어서 그 작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8년에 발표된 박민규의 이 절자는 그 수다스러울 절, 말 많을 절인데, 실제로 거기 말 많은 4명의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동방사룡이라고 해서 용자가 지금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글자잖아요. 참 그 작가는 이런 한자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신기한데, 재밌는 한자인데요. 그 작품 말미에 1980년대 초반 학번이자 긴 옥살이 경력이 있는 이장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동방사령과의 기행을 결행하기 전에 딸 민주와 통화를 합니다.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강조할 것은
경제가 전부는 아니지 않니 민주야.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요. 민주를 사람 자기 딸 이름으로 읽어도 되겠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주의라고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 딸은 경제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아빠는 경제만이 아니라 민주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장면. 근데 제가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제발 개량 한복 좀 입지 마. 아빠 나 쪽팔려 죽겠어라고 얘기하는 부분. 취향의 계급 차이잖아요. 예, 계급 간의 세대 간의 취향 차라고 볼만한데 제가 종종 개량 한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예, 이 문장을 읽고 어찌나 오늘 사실은 개량 한복을 입고 와볼까. 약간 이벤트처럼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 한국 문학 독자들 사이에서는 워낙에 인구에 회자되던 장면이라 많이들 기억하겠지만 몇 가지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에 가족을 꾸리게 되는 86세대는 딸이나 아들의 이름에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염원을 담곤 했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은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데 그들 중 상당수는 세계적으로 전일화되는 자본주의와 무관한 삶을 살겠다는 듯 그럴 수 있기는 하다는 듯 귀농하거나 귀촌하기도 했고 일상적으로 황토로 염색한 개량 한복을 즐겨 입곤 했습니다. 요즘은 생활한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격도 비싸고 예, 자연과의 합일 운운하는 생태시가 유행한 것도 그 즈음이고 니어링 부부 전기가 번역되고 환경연이 만들어진 것도 그 즈음입니다. 어쨌든 저 통화 후 이장록은 밤하늘에 뜬 달을 한번 쳐다보고 손에 전화기를 꼭 쥔 채 잘 살겠다고 잘 살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며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가 시대착오적으로 대의에 집착하는 사룡과 합류해 탈속했을지 아니면 세속으로 돌아왔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귀농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장 개연성 있어 보입니다. 언젠가 저는 이 시기에 한국 문학을 두고 그러니까 그 사회로 향하던 대상 리비도가 내면 혹은 자연으로 향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라는 그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같이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문제나 혹은 저 귀농을 하곤 했었죠. 그러고 이제 16년이 지났습니다. 86세대 자신에 의해 스스로에게 행해진 박민규의 저 신랄한 자조 이후로 16년이 지났습니다. 이장록과 이민주의 행적이 궁금해질 만큼의 시간은 됩니다. 그들은 잘 지내는지 물론 그들의 행적을 쉽게 찾자면 86세대 당사자들이 쓴 기록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절의 작가 박민규 자신부터 86세대에 속하고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또 절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국 문학에서 당사자 세대 작가가 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른바 후일담이라고 하는데 물론 90년대에 많이 쓰여졌지만 최근 권여선 작가라든지 또 혹은 정지아 작가라든지 보면 그 세대들이 쓰는 이런 작품들은 여전히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 통화 속의 딸 민주 세대 입장에서 우리는 그 부모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의 행적이 최근 소설집 한두 권을 낸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종종 발견된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장록의 딸 민주와 그 또래들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잘 자라 이제 그의 행적을 자신들의 시각에서 기록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86세대 이야기는 그간 충분히 들었으니 궁금한 것은 정작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다음 전제할 것은 최근 젊은 작가들의 소설 속에서 현실의 우리 눈에 흔히 띄는 86세대 유력가들의 이야기는 점차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또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령 모 당의 대표가 되었다거나 지자체 수장이 되었다거나 진보 혹은 보수의 내로라 하는 농객이 되었다거나 하는 이들은 소설적 관심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충분한 권력과 재력과 비리마저 축적했고 그럼에도 과거의 영광과 오늘의 핍박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피가 뚝뚝 듣는 장엄한 문체로 자서전 쓰느라 여념이 없는 이들을 소설화하는 일은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풍자만이 그에 합당한 형식일 텐데 알다시피 풍자는 언젠가부터 문학의 영역을 떠나 SNS 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얘기하자면 일종의 장르론으로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풍자 장르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풍자가 도덕적으로건 어떻게든 더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꼬는 양식이라면 우리 시대에는 뭐 탈진실 이러면서 누구나 다 누구에 대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네 어쩌나 하는 입장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풍자 장르는 불가능하고 SNS상으로 자리를 옮겼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하여튼 뭐 품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소설 속에서 86세대 부모들이 등장할 때 그들은 최소한 명분은 지켰던 이들입니다. 가령 예소연의 팜에 등장하는 대지는 딸 해나가 보기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이러니적인 어조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명분에 따라서 뭐 기후재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자기 나름의 대응이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안에는 어느 정도의 그 비아냥거림도 같이 있는 그런 어조이죠. 대진의 명분에 대한 딸 해나의 평가는 양가적입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대진의 삶에 대해 그녀는 일종의 존중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딸인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라면 맺힌 감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어투의 증오는 없는데 그가 명분에 따라 살았다는 점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진의 스마트팜이 기후재난을 막는 나름의 방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혜나의 옥회부모의 화자 나 86세대이고 국어 선생님이죠. 이게 명분은 전교조에서 받은 상패라는 객관적 상관물로 현시됩니다. 그는 지금은 활동을 뜸하게 해도 한때는 조합의 지부장으로서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상패는 아이덴티티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틈날 때마다 마른 융으로 닦아 광을 내는 애물이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작가가 유독 강조한 듯 한자 병기 표시된 애물이란 단어입니다. 심리학적 견지에서 애물은 패티시의 다른 말이고 그럴 때 나의 상패에 대한 집착은 패티시즘에 가까운데 굳이 명명하자면 그것은 명분 패티시즘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패티시즘은 주로 남성들의 거세 불안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86세대 남성 국어교사에게 명분은 언젠가부터 결여된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물입니다. 그러나 해나가 아버지에게 그랬듯 나에 대한 서술자의 진단에 연민은 있을지언정 증오는 없습니다. 세대와 계급, 부모 세대에 대한 연민, 증오 없는 폄훼, 이 양가적인 감정에는 두 가지 연원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세대적 이질성, 하나는 계급적 동질성. 세대와 계급은 둘 다 차이를 전제합니다. 세대는 다른 세대와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고 그 기준은 기억의 동질성 여부입니다. 계급 역시 다른 계급과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고 그 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입니다. 증오는 없으나 완전한 이해도 불가능한 부모 세대의 삶에 대한 양가적 태도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세대적 거리가 우선 작용합니다. 그 개화혁명에서 작가 예소연은 작중 태수의 딸 수민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거창한 일은 생전 해본 적이 없었다. 본인은 아빠와 달리 이 문장이 저는 중요하게 읽혔고요. 부모 세대가 도모해온 세상을 수민은 짐작조차 못합니다. 세상의 중심을 논하는 따위의 거창한 일은 생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념의 시대와 이념 부재의 시대, 영웅적이었던 80년대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 기억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와 2010년대 이후 글을 쓰기 시작한 세대 간의 증오 없는 폄훼는 가능할지언정 온전한 상호 이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16년 전 민주가 아빠 이장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록이 민주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여전히 같은 이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 바깥을 꿈꾸고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경제 안에서만 찾습니다. 2008년이나 지금이나 사정은 그리 변한 게 없습니다. 세대 간에 넘을 수 없는 이질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나 수민은 부모 세대를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 간 감정의 문제로 보이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양자가 세대는 달라도 계급에 있어서는 동질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무겁고 높은의 송희가 광산 노동자 시절 파업 주동자였으나 이제는 술주정뱅이가 된 아버지를 엿기처럼 들어 옮기는 법을 익혀가는 것은 그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혹은 지금과 같지 않은 삶을 꿈꾸었던 어떤 도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송이한테는 그게 엿기가 됩니다. 역도가 됩니다. 아무런 편파 편장도 비리도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가장 평등한 경기여서 택했던 역도를 포기하고 송이는 결국 2년제 지방대학에 입학합니다. 앞서의 해나도 수민도 비정규 노동과 부채와 불안정한 조거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거나 보살피고 그의 가난과 몽상에 연민을 보냅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 그 자식 세대의 궁핍에 대한 묘사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은 가난한 계층에 속해 있는 이 세대의 젊은 친구들이 역시 여전히 허황된 꿈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도 계급적 상태는 유사한 그 세대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는 국적 차이에도 적용되는데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의 국적 다른 권진주와 김 니콜라이가 두 사람만의 인터내셔널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계급적 동질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낭만적으로 사랑해 되기보다 동질하게 고단한 가난에 의해 국제적으로 사랑에 내몰립니다. 폄훼를 넘어 이제 좀 예외적인 작품인데요. 저런 식의 양가 감정이 아니라 분명히 그 윗세대를 증오하거나 풍자하는 작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폄훼를 넘어서 증오할 만한 일도 없지는 않은데 세대적 이질감과 계급적 이질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86세대 인물들을 등장시킬 때 최근의 젊은 작가들은 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다룹니다. 가령 학인의 1인칭 화자와 그 주변 86세대 군상들을 미워하지 않기는 힘듭니다. 이른바 강남 좌파 부류가 그들입니다. 보면 뭐 자식을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 명분마저도 일종의 학력 자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풍자라고 하기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는 풍자하고 약간 그 지독함이 강조되는. 그래서 나와 아내 그들은 원래 학출입니다. 학출이란 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 때는 학생 출신 위장 취업 노동자 운동을 하러 갔던 사람들을 학출이라고 얘기했고요. 대체로 몇 년을 못 버티고 공장에서 나오게 되죠.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겠죠. 그래서 위장 취업한 공장에서 만나 결혼했던 사람들인데 이들 사이에 태어난 딸아이의 이름은 86세대답게 김보미 나래로 지었습니다. 아빠인 나는 아이가 자라면 주말마다 딸에게 역사를 가르칠 생각이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서로의 발이 닿을 만큼 작은 소반에 앉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전수하는 것, 그것이 그가 꿈꿔온 부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점. 그래서 머리 나쁜 모계 유전자 타령을 하다 못해 86세대 남성, 그러니까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젠더 감수성이 전혀 없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80년대 문화 자체가 대학 문화 자체가 거의 남성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딸이 공부를 못하는 거 엄마의 유전자 탓으로 돌려보기도 하다가요. 하다못해 지능검사, 심리검사까지 다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대입학원을 운영하는 친구 문을 만나 입사입니다. 입사 상담을 합니다. 다금바리 회에 사케를 마시며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입학을 하려면 대가리파, 노력파, 명분파가 있는데 공부를 그렇게 못한다면 명분파를 취해라.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 교육보다는 애초에 다른 유의미한 일들을 많이 온 학생으로 일종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는 것이죠. 반항에 맛마저 없는 이란 마지막 문장은 유독 거슬리는데 반항이 이제 계급적으로 성공한 86세대에게는 맛의 문제, 곧 취향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입 명분이 대입 명분으로 수렴됩니다.
명분을 위해 김보미날에는 결국 아버지의 손에 의해 60년대 히피들이 세운 미국 버지니아주 에코 공동체에 보내졌고 한 해 후 돌아와 피부가 검은 아기를 낳습니다. 나래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부모의 질문에 다 좋았다고만 답합니다. 이 소설은 내내 잔혹한 풍자, 풍자는 원래 웃음이 핵심인데 웃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을 써봤고요. 그런 어조를 취하는데 저항을 대의 명분이 아니라 대인 명분으로 수렴시키고 민주화 운동의 전력과 고도의 학력 자본을 계급 상승의 유지 혹은 상승의 수단으로 삼았으면서도 인종 혐오와 젠더 편견에 대한 일말의 자성도 없는 86세대의 이론을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로서는 필연적인 혹은 필수적인 결과라 할 만합니다. 귀농자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편 당춘의 영식 삼촌은 70년 개띠 서울대 출신 귀농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앞서의 강남 좌파처럼 자신의 학력 자본을 역량 관리 권력화할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관료 권력화할 수도 있었던 86세대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대신 폐허나 다름없게 된 관돌 마을에서 몇 남지 않은 노인들과 농촌 공동체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앞서 살펴본 팜의 대진만큼이나 계획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세대에게는 비정상적인 몽상가로 비치기도 합니다. 계획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귀촌은 그 행위 자체로 애초부터 반자본주의적인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르크스에게서 배운 바 귀촌이 아니라 이촌이 자본주의 생산력 하에서 경향적으로 관철되는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대지라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농업노동의 분리, 그것을 마르크스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동척의 토지조사 사업부터 새마을운동에 이르는 농촌 수탈은 한국식 엔클로저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본주의화 농촌의 피폐는 기획되는데 그럴수록 오로지 사고팔 수밖에 없게 된 노동력이 대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도시와 공장주의를 부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붐을 이루었던 86세대들의 귀촌은 그런 의미에서 대지와 인간의 연결을 재건하려는 다소 무모한 시도로 보이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반자본주의적이기도 했습니다. 영식 삼촌이나 대진을 두고 반자본주의적이라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영식 삼촌이 사는 관돌 마을의 전경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서는 근자에 드물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몇 남지 않은 마을 노인들과 도시에서 온 두 청년이 버려진 농지를 개간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약간 어느 정도 이상화되어 있는 버려진 땅을 개간하는 장면이 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화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작품 읽으면서 이 부분이 압권이었고 상당히 감동적인 부분이었었거든요. 줄기나 잎은 다 말라도 뿌리만은 살아 월동하는 쑥근, 폐허 같아도 들여다보면 생기가 도는 농촌, 영식 삼촌은 거기가 좋아서 거기에 산다고 말합니다. 분리되어 버린 인간과 대지를 조그만 마을에서나마 재접속해 보려는 그의 시도는 소박하지만 원대하고 확실히 반자본주의적인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자본주의에도 여러 방식이 있고 그 중에는 전자본주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것을 최대한의 숭고한 감정과 함께 낭만적 향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루카치가 본원적 촉적의 시라고 불렀던 괴테의 파우스트가 아마도 그 최초의 사례일 것입니다. 네, 파우스트가 경작자로 등장해서 이전의 중세적인 가치들을 갈아엎는 장면이 있죠. 네, 아니나 다를까 묵은 농지 개간이 끝난 뒤 두루와 헌진 두 청년은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구직 광고 앱만 봅니다. 물론 그들은 해조 할머니가 보낸 동영상 링크에 접속하겠지만 그것은 낙관적인 소설의 결말을 위한 장치 이상은 되지 못해 보입니다. 남은 건 역시나 혁명뿐입니다. 이 말은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최근 주목받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혁명은 기대되고 연출됩니다. 그러나 그 혁명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예소연의 그 개와 같은 혁명이란 작품인데요.
개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예, 아버지 태수 씨는 수첩에 자신이 죽은 뒤 수민이 해야 할 일을 지령처럼 남겼습니다. 그중 마지막은 자신의 장례식장에 자신이 살아생전 기리던 강아지 유자를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의 적은 제도이고 장례식도 제도이니 그렇다면 유자는 혁명가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난리가 나죠. 개 한 마리로 인해서. 다른 혁명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바다의 팬들이 조직한 퍼포먼스. 이 작품은 다른 작품이긴 아이돌 그룹이죠. 예, 그리고 또 뭐 김기태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 보면 잘 아시는 인터내셔널가가 기리파라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연출이 되죠.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힘이 들어서 사실은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누워 있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아까 역도 얘기도 했었습니다. 역도 선수가 들어 올리는 것보다가 버릴 때의 쾌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개혁명과 K-팝 내던져지는 역기 그리고 지친 인터내셔널가 혁명은 이런 식으로 유머나 해학 혹은 분풀이가 됩니다. 이들 세대에게는. 그러나 저런 결말들을 두고 전망 없는 시대 젊은 작가들 혹은 그들의 작품이 노출하는 문학적 한계나 태업이라고 말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늙고 굳어서 옛 광희만 남은 86세대식 이념에 거는 기대도 더는 없습니다. 다만 K-팝과 엮기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혁명도 꿈꿀 수 없게 되어버린 시대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젊은 작가들이 안쓰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6세대로서의 회한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박민규 소설 절의 후일담으로서의 젊은 작가들의 86세대를 바라보는 어떤 모습, 남겨진 혁명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훑어주셨고, 지금 이제 김기태, 예소연, 이미상, 성혜나 이런 작가의 작품들을 두루 언급해 주셨는데요. 좀 본격적인 질문은 이따 토론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